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새벽 사무실에 출근해서 API 데이터를 보면서 시황을 쓰려다가 시황은 간단히 쓰고 새해에 어떤 전략을 갖고 시장에 임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간단히 언급합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 홍콩 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를 항생지수 기준 2만 포인트에 마감을 시켰고 1월물은 눌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하루 전인 목요일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 또 개인이 콜옵션 물타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하락 마감했는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위클리 옵션 만기보다 먼슬리 옵션이 롤링 다운이 나오면서 하락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희 시황을 오랫동안 들어보신 분들은 옵션 평균 발행 단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목요일에 우리 시장이 갭 다운이 나오면서 295 이상의 행사가를 지닌 풋옵션들은 모조리 평균 발행 단가를 갭으로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마켓 메이커들은 롤링 다운 해지를 안 할 수가 없죠. 롤링 다운 해지란 보유하고 있는 숏 감마 포지션이 델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잘라내고 아래쪽으로 새로운 숏 감마 포지션을 잡는 것을 의미한대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투자자들이 안목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라 주의 깊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최근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돌았던 이 롱감마 구조에 대한 해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 메시지 출처는 매크로 트레이더라는 분인데요. 하지만 메신저의 내용 자체는 이 번역을 한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실물을 안 해보고 글을 작성한 것인지 도통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옵션 오래 만져보는 사람으로서 이분이 전달하려는 요지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특정 주식 K를 매수한 투자자가 시장 중립적인 포지션을 구축하려면 해당 주식 K를 기초자산으로 한 풋옵션을 해당 주식이 델타만큼 매수해주면 된다. 이게 포지션 세팅이죠. 델타 중립으로. 2.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주식은 델타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그러니까 플러스 델타로 계속 유지됐는데 풋옵션은 행사가에 따라서 ATM이 될 수 있고 또 ITM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델타의 절대값이 처음보다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주식은 똑같이 델타 값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플러스 델타니까. 그런데 풋옵션은 OTM, 외가격이 되거나 더 먼, out of 그 deep OTM이 돼서 이 델타 값이 절대 값이 쪼그라들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해지가 되지 않죠. 그러면 이익 난 만큼 주식을 팔든지 풋옵션을 롤링업해서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롤오버를 해서 해지를 하는 식으로 델타 중립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 결과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주식 매수가 들어오고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 매도가 나오는 그런 박스 매매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낮은 변동성 하에서 특정 범위 내 트레이딩이 시장이 반복된다. 이것을 롱감마 구조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롱감마인가 숏감마를 결정한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즉 옵션을 매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옵션을 발행하고 있는 것인지 발행은 곧 옵션 매도거든요. 그런 거에 달려서 롱감마인지 숏감마인지예요. 그리고 단순히 주식 매수 플러스 풋 매수 이런 롱감마 구조는 2000년대 이전에 유행하던 아주 구닥다리 해지 방법이죠. 제가 현역이던 시절에는 무조건 스프레드 걸었어요. 그래야만 해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시죠? 어쨌든 이 매크로테이더라는 분이 말씀하신 이 롱감마 구조는 우리 시장에 또 맞지 않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 달리 주식 옵션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주식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롱감마 구조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전략이 돼요. 옵션을 매수해서 해칭을 하기 때문이죠. 시간가치 감소를 이겨낼 정도로 변동성이 증가한 구간에서의 옵션 매수 해지는 나중에 더 이상 델타 해지가 의미 없어질 정도로 옵션이 뚱뚱해지고 나서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옵션 매수가 더 이상 델타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옵션 매수세가 순간 딱 사라지게 되거든요. 물론 재작년에 있었던 이 게임스탑 사태 같은 이런 게 발생하면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싸리판이 되는 건데 주가지수와 지수 옵션 시장은 그런 아싸리판이 되긴 어렵죠. 그래서 주가지수 옵션 시장에서 마켓메이커들은 롱감마를 잡지 않고 숏감마를 잡아요.
기본적으로 마켓 메이커들은 추세 추종이 아닌 비추세를 가정으로 하고 바운더리를 칩니다. 각 바운더리 내에서 이 델타 값을 맞춰가면서 옵션 스프레드를 갈아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시장이 목요일에 시가 갭다운 발생하자 그동안 발행했던 풋옵션이 평균 발행가가 확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은 일봉으로 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 풋 295의 그동안의 가격 흐름인데, 11월 11일 이후로 계속 이 구간 이하에서만 옵션이 발행됐어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 분표도를 보면 본격적으로 발행된 것은 역시 이번 12월 옵션 만기 이후죠. 옵션 만기 이후에서도 계속 이 구간에서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목요일이죠. 우리 시장 마지막 날 처음으로 이 가격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옵션 발행했던 애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평가 손실을 입게 되죠. 왜냐면 평균 발행 단가가 뭐 3 이하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갭으로 한 4점 얼마가 됐으니 당연히 이젠 손실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켓 메이커들 어떻게 하냐면 이 옵션을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감마가 숏감마인 상태에서 감마 값이 확 커지거든요. 이거를 뭐 감마 리스크 숏감마에 대한 감마 리스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감마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델타 값이 급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어쨌든 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제 12월 29일 날 이날 이제 풋값이 이제 발행 단가가 급격하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콜 매도를 해서 이제 델타 해칭을 했는데, 이때는 델타 해칭이 콜 매도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서 이젠 추세 하락이구나 라고 명확하게 하락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얘기하자면 좀 길어지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295 이상의 옵션들에 대해서는 이제 숏감마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내 가격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들 포지션이 숏감마를 손절해내서, 그러니까 손절한다는 얘기는 롱감마로 전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바깥의 풋옵션들, 예를 들면 275나 뭐 277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새로 숏감마를 잡든지 아니면 차월물로 숏감마를 잡는 거예요. 이 옵션 전광판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콜옵션은 목요일날 297은 물론이고 295 그리고 심지어 292까지도 대량이 미결제 약정 증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델타를 확실하게 아래로 밀어붙이고 있고, 반대로 풋옵션은 292는 물론이고 심지어 282까지도 대량이 미결제 약정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신 행사가 277과 275로 롤링 다운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 미결제 약정이 이 행사가들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됐는데, 그만큼 이번 시장 하락이 단기 바운더리를 그쯤에서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황을 얘기하는데 너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영상을 천천히 여러 번 보시든지 아니면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장중에 소통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시장 참여자들은 수요일부터 방향성을 아래로 설정하기 시작했고, 목요일에 확실히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굳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도 무려 9,100개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이틀 만에 선물 미결이 무려 18,000계약이 증가가 있었죠. 이게 또 하방으로 발생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젠 하방으로 설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목요일과 금요일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린 그런 의미 없는 하루였어요. 계속해서 유로스탁스는 3,800포인트를 중심으로 오가고 있는데요. 레벨 다운하고 지긋지긋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두 달째죠. 뉴스 플로로도 딱히 의미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채권 시장만큼은 계속 밀려서 금요일에는 유럽 채권 시장이 장기물 중심으로 분기 신저가로 마감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채권은 얼마 밀리지 않고 장기 채권만 밀리는 것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정상으로 회귀하는 긍정적인 것 아닌가요? 사실 시장이 회복하려는 구간에서는 단기금리 내려가고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단기금리가 내려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장기금리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 리세션이 아니고 그냥 시장이 자기 실현적 리세션을 외쳤다가 조또구리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1월 들어서는 새로운 포지션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시장이 오버를 했다가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저가를 깨는 것으로 마감됐지만 뭐 딱히 의미 있는 트레이드였다고 보진 않고요. 상품시장에서는 기름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목요일에 원유 재고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오락가락하다가 눌렸는데 금요일날 미국 세션 들어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텍사스 기름은 80달러를 넘겨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올해 마감은 기름을 80달러 위에서 넘기겠다. 이런 수급으로밖에 올라온 것으로 봐요. 자, 유럽은 이렇게 간단히 다루고 바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목요일에 미국 증시는 개장 초에 테슬라의 반등에 힘입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에 비해 변동성 하락은 또 얼마 되지 않았죠. 또 금요일에는 유럽 세션이 조정을 보이자 나스닥 선물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황당한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나 주가는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일주일간 지수는 제자리를 맴돈 셈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장마감 무렵 급반등을 해서 보합선으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선물은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빅스 지수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서 마감했죠. 사실상 지난주 화요일이 수준과 다름없는 그냥 주가지수 레벨이나 변동성 레벨이나 동일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1월에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포지션을 새로 셋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덱스 포지션을 잡든 롱 포지션을 잡으면 반드시 풋옵션으로 해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옵션 매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마켓 메이커들이 변동성을 일부러 죽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변동성 아주 지긋지긋하게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수 옵션 시장에서 변동성은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역 시절이었을 때 개별 종목 분석에서 그때 유행하던 것은 PEG, 그러니까 EPS 그로스였죠. 요즘에는 뭐가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옵션 시장에서는 유행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변동성이 전무입니다. 사실 변동성만 깊이 연구해도 옵션 시장은 절반 이상 먹어주게 돼요. 아무튼 미국 시장은 방향성 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뉴스플로우로는 연말장이라서 딱히 의미 있는 것은 없었고, 다만 이머징 인덱스나 HXC 인덱스 같은 그 중국 관련 주식들 이것들 얻어맞고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초의 아시아 시장을 조금 부담스럽게 만들어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시황 간단히 쓰고 새해 이야기 해보려 했는데 쓸데없이 시황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새해 이야기 해볼게요. 우선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박 감사합니다. 더욱이 멤버십을 신청하셔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는 더욱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저희 영상은 한국 시장에서는 주로 옵션 시장을 다루고 있고, 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매크로 지표를 전부 다룬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있지만, 제가 트레이딩하는 주가지수 선물이라든지 채권 스프레드, 그리고 일부 통화들, 원자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고 그냥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영상의 목적이고, 또 트레이딩에 관련된 내용들은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상이 제작된 것은 하루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복귀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본인 트레이딩에 적용한 것은 각자의 판단의 결과가 귀속되겠습니다. 이런 디스클레이머를 굳이 이야기해야 되나 싶지만, 제가 2023년에는 더 이상 악플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남깁니다. 제가 파생시장 밥을 먹은 것이 이제 19년 차가 돼요. 정말 뭣도 모를 때 원자바오 사태를 겪었고요. 그리고 리먼을 겪었고, 조금 알았다 싶었을 때 픽스 사태를 겪었고, 또 여의도를 떠나서 트럼프 취임을 겪었고, 미국, 중국 무역전쟁 겪었고, 또 코로나를 맞으면서 야인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야인 생활하고 있지만, 연말이 돼서 여의도의 옛 후배들, 그리고 업계를 떠난 선배님들이 메신저들이 날아오니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6개월만 더 지나면 유튜브도 3년차가 돼요. 7,500명의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이 좀 더 성장해서 새해에는 구독자 1만 명을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모두들 시장에서 생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